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양하다 보면은 우리가 흔히들 여러가지 질문 중에서 상가에서는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은행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보면은 상가를 브리핑하다 보면 융자를 받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7억짜리 사면은 보통 한 50% 정도 융자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분양하는 여러분들이 융자를 받으라고 하죠. 그 이유는 융자를 50%라도 받게 되면 자기 돈이 6억이란 돈이 다 들어갈 필요 없고 한 3억만 들어가면은 되죠. 그리고 그 나머지 3억은 뭐 또 한 개를 더 사라고 유도를 하든가 아니면은 다른 거를 또 사게끔, 다음에 또 사게끔, 또는 6억이란 돈이 무거워 보이니까 뭐 좀 가볍게 하기 위한 그런 멘트일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은 그 상가 사러 오시는 분들이 융자가 몇 프로 되느냐,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질문이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질문이 따라 나와요. 왜냐면 금리가 중요하죠. 이분들은 월세를 얼마 받으면 이자를 얼마 떼고 자기가 얼마 남는지를 계산해야 되니까 이제 금리가 중요해지겠죠. 금리가 몇 프로라고 이야기하면 매월 이제 얼마라고 나누면 매달 그 이자가 나오겠죠. 그러면 월세가 예를 들어서 뭐 300이다. 그러면 얘 이자가 한 50만 원 내지는 100만 원 정도 빠지고 순수한 수입은 200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분이 뭐 한 3억 투자한다고 했는데 보증금이 한 3천만 원 내지 4천만 원이 또 다시 회수가 되니까 2억 5천 정도 투자해서 200 정도 월세가 나오면은 뭐 괜찮은 상가죠.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기에.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조금 더 질문이 이렇게 나오죠. 변동금리입니까? 아니면은 고정금리입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변동금리든 고정금리든 금리를 꼭 물어봐요. 은행 금리를. 그 다음에 1금융권입니까? 2금융권입니까? 이렇게. 이 실전에서는 다 나오는 말들이죠. 그죠? 제가 오늘 실전에서 나오는 말들 중에 답변 몇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특히 금리 문제는 은행에서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그 이율이 바뀔지는 사실은 일반인들이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한 가지 명제가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못 살던 시절에는 어떻게 돼요?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금리가 셌어요. 뭐 7%, 8%대까지 은행에서 받았어요. 더 옛날에는 12%까지 받았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점점점 잘 살수록 국가 신용 등급이 높아질수록 외부에서, 즉 다른 나라에서, 선진국에서 국가에서 채권을 발행하고 가지고 오는 돈의 이율이 싸져요. 그러니까 국내에 국민들한테 푸는 금리는 조금 더 저렴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금리는 긴 시간을 두고 보면은 점점점 내려온 거예요. 물론 중간에 수치를 보면 약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지만 결론적으로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내려가 있죠.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나라가 안정이 잡히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금리는 떨어진다는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고로 손님한테 설명할 때 나라가 제2의 IMF나 또는 전쟁 같은 아주 나라가 급변한 사태가 아니면은 금리는 점점점 떨어지는 게 기정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금리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금리 이야기는 손님이 들었을 때 명쾌한 답이 나가야 돼요. 금리가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인데 손님께서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면 불안해 하세요. 융자를 끼고 받으시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가 실투자 대비 실수입이 적게 되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분의 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금리 문제를 많이 따져요. 물론 금리를 그렇게 안 따지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금리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브리핑할 때 금리가 내려갈 겁니다 라고 예측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손님은 여러분이 설명하는 걸로는 부족함을 느낄 수 있어요. 진짜 이 사람 말대로 금리가 떨어질까? 올라가지는 않을까? 이렇게 불안해 하시는 분. 근데 그 불안함을 완전히 잠재우는 방법은 아까처럼 나라가 예전에 비해서 점점점 발전해 왔다라고 설명하면은 그 부분은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이 제가 오늘 하는 이 강의를 응용을 하세요.
저도 분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 중에 다른 금리 문제가 제일 많이 대두가 되고 융자 문제가 가장 많이 대두가 되길래 이 부분을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몇 가지 제가 익히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말하는 이 노하우는 뭐 경제학적으로 뭐 아주 맞다 안 맞다 이런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기준에 브리핑할 때는 거의 손님이 인정을 하시고 금리에 대해서 더 이상 불편함이 없이 계약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국제 금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경제 선진국은 어떤 나라들이에요? 우리가 경제 선진국이라 그러면 미국, 영국, 프랑스, 뭐 독일, 이탈리아 여러 가지 나라들을 경제 선진국이라 그러는데 특히 G7 또는 G20 이런 나라들은 대표적인 경제적인 이제 경제 부국들이죠. 흔히들 미국 그러면 경제 부국 맞죠? 선진국이고. 영국, 프랑스 그렇게 이야기하면 손님들이 다 인정을 할 겁니다. 그분들은 경제 선진국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금융 선진국이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금융 선진국은 우리가 흔히들 알다시피 스위스라는 나라가 있죠. 스위스 나라는 알프스 산맥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산이죠. 근데 그 나라에서는 옛날에는 아주 정밀 제품에 대해서 왜냐면 간의 수공업 이 나라가 전부 알프스 산으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동이 불편했어요. 나라를 그 당시에는 터널을 뚫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다 보니까 산맥을 움직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간의 수공업 쪽으로 발전한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대적으로 가문에서 이어오는 것을 많이 하는 나라가 스위스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그렇죠. 이동이 별로 없고 그냥 기술을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아서 자식이 하고 또 밑에 하고 이런 방식의 기업들이 많이 정밀하게 기업들이 많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 시계 그러면 또 뭐 스위스 시계를 알아주죠. 정밀 제품들이 특히 그 시계 같은 것들은 아주 정밀하죠. 왜냐면 어떤 전기 장치가 없이 흔들림으로써 시계가 계속하게 한다는 건 정말 섬세해야 되고 또 시간을 정확하게 맞춘다는 것도 역시 엄청난 섬세한 작업을 해야 계속 움직여도 그 시간이 맞다는 거죠. 그건 엄청난 정밀을 요하는 거겠죠. 자, 그런 스위스란 나라가 금융 선진국이라고 불리우게 시작한 거는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예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전쟁 자금을 마련할 때 돈이 부족하니까 돈을 좀 많이 가진 민족이나 나라가 어딘가 보니까 주로 이제 유태인들. 이 유태인들이 이 장사 수완도 좋고 또 현금 보유량도 늘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유태인을 어떻게 돈을 뺏들어야 되니까 명목은 하등 인간이라는 둥 없어져야 되는 인간이라는 둥 이렇게 독일에서 주관하면서 사람 죽이는 거를 벌레만도 못하게 해서 막 죽이면서 죽인 이유가 뭐겠어요? 정말 그 사람들이 하등 인간은 아니죠. 오히려 엄청나게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죠. 또 선대들로부터 장사하는 거를 잘 이어받아서 후대들이 이 장사하는 거나 사업하는 수완은 대단하죠. 그래서 현금 보유나 여러 가지 부를 축적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그분들의 영향력이 있어요. 현재도 미국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돈이 많은 사람들은 주로 유태인들이라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유태인들의 돈을 빼들고 이제 학살하면서 돈을 많이 빼들었는데 그 당시에 폴란드나 여러 나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독일 주변 나라들, 오스트리아라든가 이런 나라에 살던 유태인들은 많이 돈을 뺏기면서 돈을 이렇게 전쟁 자금으로 뺏겼죠. 그런데 유일하게 스위스 은행에 그 예금한 유태인들은 돈을 뺏기질 않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독일인들이 위협을 하면서 폴란드 같으면 뱅크 오브 폴란드라면 돈 있는 걸 빼라 그러면 어떻게 나라를 점령했기 때문에 뺄 수가 있겠죠. 모든 돈이나 전쟁 자금을 그분의 죽이든 살리든 사인 받아서 다 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본인의 사인이 필요해도 사인을 해서 서류를 스위스 은행에 제출해도 스위스 은행에서는 어떻게 돼요? 지급 거부가 된 거예요. 이유는 간단하죠. 본인이 아니라는 거죠. 본인이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벌써 사살해서 죽였죠. 아니면 깜빵에 넣었던가. 그래서 본인을 또 일일이 스위스 은행에 본인을 데려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독일인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유일하게 스위스 은행에 돈을 넣어놓으신 그런 유태인들은 돈이 안전하게 보관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 끝나고 나니까 스위스 은행에 돈 넣어놓으니까 안전하더라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마피아 돈도 거기에 들어가게 되고, 또는 뭐 부패한 정권이나 부패한 대통령 돈들도 스위스 은행에 많은 입금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스위스라는 나라는 사실 나라보다 그 은행이 워낙 돈이 많기 때문에 그 은행에서 복지 정책의 돈을 대부분을 다 쓰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스위스라는 나라는 어떤 경제가 어떤 산 때문에 아주 좋은 구조가 될 수가 없는데, 공장이나 농사나 이런 거 질 수가 없죠. 대부분은 목축업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도 나라의 시설은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이유는, 서비스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이유는 워낙에 나라가 돈이 많아요. 그래서 스위스라는 나라는 중립국이면서 금융 선진국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스위스라는 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 많은 돈들을 가지고 들어오면 관리를 하냐 하면요, 돈을 예탁을 하게 되면 스위스라는 나라는 돈을 예탁금을 보관 비용을 받습니다. 즉 일반 은행처럼 보관에 대한 이자를 주는 게 아니고 보관료를 받습니다. 근데 은행에 예금해놓는 사람들이 매달 보관료를 못 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스위스 은행 계좌를 터서 1억을 넣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받을 때 내가 매달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보관료를 줬다면은 자기네들이 안전하게 가지고 있는 보관료를 받을 텐데, 대부분 그걸 안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스위스 은행에서 1억을 맡긴 사람한테 나중에 찾아갈 때는 9천 얼마를 내주겠죠. 자기네 이자 띄고. 이런 방식의 운영이 돼요. 스위스 나라는 그러니까 예금이 많이 들어올수록 잘 보관해주는 대신에 한 달에 들어오는 이자가 엄청나죠. 0. 몇 프로의 이자만, 1년에 0. 몇 프로의 이자만 붙어도 워낙에 많은 이자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은행이 돈도 많이, 현금도 많이 들어오는데, 전 세계에 있는 돈들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이자까지 들어오니 엄청난 나라에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위스라는 나라는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좀 안정돼 있고 잘 사는 나라한테 이거 좀 갖다 쓰실래요? 예를 들어 뱅크 오브 아메리카다. 미국 사람한테 연 1%에 쓰세요. 왜냐하면 예금 이율이 0. 몇 프로 이율을 받는데, 은행에 주는 게 아니에요. 스위스에서 받는데, 안 그래도 이자가 들어오고 0. 몇씩 들어오고 있는데, 미국 니네들 1%에 쓸래 그러니까, 연 1%에 쓸래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스위스에서 봤을 때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전쟁도 위험한 나라도 아니고, 이거 뛸 염려도 없고,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국이니까 연 1%에 쓸래 그러니까 미국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엄청 싸잖아요. 연 1%. 1억에 어떻게 돼요? 100만 원. 그걸 12달로 나누면 10만 원이 채 안 되죠. 한 8만 원 꼴. 즉 1억을 빌리는데 8만 원 정도 이자를 내라 그러면 누가 안 쓰겠어요? 다 쓰죠.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그래 빌릴게 해가지고, 빌릴 때 그냥 빌려주나요? 예, 미국에서 국가가 보증을 하죠. 그걸 국채라 그래요. 국가가 보증을 하고 돈을 빌려갑니다. 그러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즉 미국 은행은 그냥 들고 오면 연 1%를 이자를 계속 내니까 어떻게 돼? 이거를 국민들한테 풀죠. 국민 여러분, 또는 공장 하시는 분들, 또는 건물 짓시는 분들 2%에 쓰실래요? 그러면 미국 시민들은 막 갖다 돈을 퍼씁니다. 2%에. 연 2%도 싼 거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다 자네 국민들한테 빌려줄 만큼 빌려주다 보면 이자가 한 달에 어떻게 돼요? 1%의 마진이 생기죠. 1% 이자 주고도 국민한테 2%를 받으니까 1%의 마진이 생기죠. 어마어마한 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지네 나라 다 퍼고 나니까 더 이상 빌려가는 사람이 없고, 빌려줄 만큼 빌려주다 보니까 그게 자꾸 순환이 되니까 더 이상 빌려가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우리 같은 이제 한국이나 개발도상국 같은 데다 한국 한 2% 정도에 어떻게 갖다 쓰실래요? 이러면은 뱅크 오브 코리아에서 미국에서 또는 일본에서 이렇게 안정된 나라에서 2%대 또는 1.5%대 좋아, 가지고 와. 그러면 역시 또 국가가 보증하고, 뱅크 오브 코리아죠.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국채를 발행한다는 거는 국가 채무죠. 발행을 해서 또 돈을 가지고 옵니다. 차입을 합니다. 차입 경영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채무국이기도 하면서 채권국이기도 해요.
즉 우리가 빌려서 우리도 쓰지만 또 제3자 베트남이나 이런 우리나라보다 좀 더 못 사는 나라에 또 빌려줬기 때문에 채무국이기도 하면서 채권국이기도 해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전 세계는 금리가 이렇게 연결고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1.5 또는 2 이렇게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민간인들한테 풀죠. 3%에 쓰실래요? 3.5%에 쓰실래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국민들은 그 금리에 돈을 쓰죠. 그러면 뱅크 오브 코리아는 약 1.5에서 1%의 마진을 보죠. 매달 미국으로부터 이자를 내고도 국민들한테. 근데 그 국민들은 또 다른 데보다는 싸게 쓰는 거니까 뭐 한 3%에 쓰더라도 또는 3.5%에 쓰더라도 그보다 싸게 우리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데는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도 역시 어떻게 돼? 은행에서 다 쓰다 보니까 뭐 갚고 쓰는 게 이제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죠. 그럼 이제 또 더 빌려올 수 있는데 풀 시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보다 조금 후진국인 나라에다가 또 풀죠. 저기 예를 들면 베트남이나 뭐 카오스나 뭐 이런 라오스나 참 캄보디아 이런 나라에다가 이거 한 3%에 갖다 쓸래요? 이러면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돼요? 진짜? 3%? 그러면 그 나라에서는 또 자국민들한테 4% 내지는 5%에 풀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금융 선진국인 스위스에서 그럼 우리가 바로 빌리러 가면 어떻게 더 싸게 쓸 수 있잖아요. 스위스에 가서. 그리고 스위스에 가서 코리아가 스위스에 가서 그냥 미국 거치지 않고 직접 좀 돈 좀 주세요. 이러면 스위스에서 no! 왜 no라고 하겠어요? 니네 나라는 전쟁 위험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미국보다는 불안해. 고로 직접 빌려주는 건 좀 위험해. 안 빌리죠. 이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미국이나 일본이나 경제 선진국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못 사는 나라에 빌려주겠죠. 그 나라 역시 스위스로부터 직접 빌리고 싶겠죠. 그렇지만 나라가 안정되지 않을수록 스위스에서는 뛸 확률이 있기 때문에 안 빌려줘요. 이거를 평가하는 기관이 국제 신용 등급사들이 있어요.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무디스사라든가 이런 게 가끔 여러분 9시 뉴스 보면 한국 신용 등급을 국제 신용 등급사에서 하향 조정을 합니다. 또는 상향 조정을 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 신용 등급이 AA에서 A 플러스로 하향 조정합니다. 이렇게 그 짧은 단어 하나로 지나갑니다만은 사실은 경제를 아시는 분들은 그 단어 하나가 아주 중요하죠. 그 메인 뉴스 하루에 일어나는 전 세계 또는 국내 일을 3, 40분 내에 일기까지 그날 일기까지 다 이야기하려면 40분 만에 압축돼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중에 한마디가 가끔 이렇게 나오죠. 국제 신용 등급 평가 회사인 무디스사에서 한국의 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 예정입니다. 또는 이렇게 발표되죠. 이렇게 되는 건 뭐냐 하면은 각 나라마다 신용 등급이 매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 등급이 좋은 나라일수록 스위스에서는 싸게 빌려주죠. 이 후진국들은 직접적으로 못 빌리고 조금 더 거쳐서 비싸게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러면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캄보디아보다 더 못한 나라의 국민들은 더 많은 이자를 내고 써야 되기 때문에 결론은 그 국민들은 돈을 못 쓰거나 쓸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거보다 더 못한 나라들은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렇게 전 세계를 봤을 때 아주 잘 사는 나라와 아주 못 사는 나라가 있다면 이렇게 자꾸 금리가 세지면 어느 정도 가다 보면 금리가 너무 비싸면 못 쓰는 나라, 돈을 못 쓰죠, 이 나라들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나라들은 스스로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돈을 차입을 해올 수가 없어요. 나라가 돈이 없거나 또는 국민 총생산량이 너무 작으면 안 되는 거죠. 돈을 딴 데 나라에서 빌려줄 수가 없죠. 뭐 그 큰 기업이 있는 나라도 아니고 조그만 나라들은. 그러면 그 나라들은 후진국들을 보면은 주로 국민들한테 예금을 강요하죠. 장려하거나. 우리도 어릴 때 왜 저축상 이런 게 있었죠. 나라 못 살 때. 그러니까 나라가 못 산다는 거는 외부로부터 차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국민들한테 돈을 빠는 거죠. 표현이 좀 과하지만은 저축을 시키는 거죠. 해서 저축 장려 상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건 후진국들입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돈을 많이 빌려가세요. 우리나라도 보면 어떻게 돼요? 대출 해가세요 그러지 저축하세요는 말이 언젠가부터 없어졌죠.
우리가 아주 옛날에는 저축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어느 정도 경제가 선진국이 되고 나라가 발전하면서 그런 말이 없어졌어요. 오히려 빌려가세요. 전단지나 찌라시 보면 어떻게 돼요? 돈 빌려 쓰라는 것밖에 안 나와요. 돈을 최대한 국민이 써줘야 뱅크 오브 코리아는 든든하게 이자가 들어오거든요. 안전한 이자가 들어와야 갚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죠. 직원들 월급도 주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이 금리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결론은 금리가 싸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계속 안정을 유지한다면 나라의 신용 등급도 올라가고 신용 등급이 올라가고 금리도 좀 더 안정되고 싸지고 고로 상가를 사셔도 시간이 지나도 약간의 0점 몇 변동은 있을 수 있어요. 잠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시간 2, 3년 보면 내려가는 이런 표시를 하게 되죠. 그래프가. 그렇게 설명을 하면 고객들이 명쾌하게 답을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의심을 안 해요. 단순히 뭐 금리가 내려갈 겁니다라는 추측성으로는 손님들이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추측성보다는 조금 더 검증되고 손님한테 믿음감 가는 그런 금리 구조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손님은 그 금리 구조를 하나 설명하는 나를 그 여러 가지 질문이 있지만 그 금리 구조 하나 설명을 잘하면 나에 대한 믿음감이 상당히 높아져요. 브리핑하는 저에 대한 신뢰감이 저 정도로 설명을 잘하고 저 말이 맞다라고 판단하면 고객은 계약이 아주 믿음감 있게 계약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제가 일전에 뭐 다른 편에서 많이 이야기했지만은 고객은 브리핑하는 사람이 믿게끔 하려면은 좀 더 안정되고 누가 들어도 그럴싸하고 맞는 그런 답안을 제시하고 그 답안이 다른 브리핑 또는 다른 상가에서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설득력이 있고 안정감된 설명을 하게 되면 그 손님은 반드시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합니다. 모든 정보가 정확하고 맞으니까. 또 그 사람이 설명하는 게 너무 전문성이 띄고 자기가 생각해도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계약은 됩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계약 잘하는 사람들은 물건보다는 본인이 아주 브리핑을 성실하고 연구된 그런 멘트로 브리핑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현장에 있는 물건도 중요하고 판매할 상가도 중요하지만 브리핑자의 역량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실질적으로 손님이 왔을 때에 융자가 얼마 됩니까?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분양을 좀 했다 하는 사람이 설명할 때는 전 이렇게 설명하고 조금 더 부수적으로 하지만은 메인은 이겁니다. 메인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의 금리가 올라갈 일은 거의 드물다, 없다 이렇게 설명되기 때문에 귀결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손님께서는 안정되게 제 말에 믿음을 가지고 융자를 최대한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말들도 제가 하는 말들을 많이 믿게 돼요. 이 하나로 뭐 다른 질문도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국가로부터 받는 노령연금이나 뭐가 얼마씩 받고 있는데 이걸 사게 되면 내 앞으로 사게 되면 이게 수입으로 나 앞에 잡히게 되면은 국가에서 나오는 돈이 그만큼 삭감되거나 없어지는데 그러면 이렇게 뺏기고 이렇게 들어오면 내가 큰 이익은 없지 않느냐 이런 식의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질문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거는 설명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답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분께서 인식하시면은 조금 자기가 손해 볼 수도 있지만 계약을 하게 되죠. 그 돈을 가지고 있어봤자 뭐 큰 돈이 안 되니 이자가 안 되니까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여러분이 설명을 잘해야 되겠지만 오늘 주제는 명쾌하게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를 가진 멘트가 나가줘야 고객이 다른 브리핑을 좀 적게 해도 신뢰감을 가졌기 때문에 계약률이 높아집니다. 아무튼 제가 분양 좀 오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